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변화의 이론 비디오 1. 오늘은 제6주차로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영어로 change라는 말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말입니다. 미장원에 갔다 와서 오늘 좀 변화를 줬어 라고 하는 말은 머리를 하고 기분 전환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정치가 잘못되었고 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정치적 선거구호로 사용된 변화, 즉 change라는 말은 구호뿐이 아니라 70년대부터 미국 학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되고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오늘 학습할 목차의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교재에서 내용은 63쪽과 92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변화에 대한 민감도 1, 2라는 에피소드 2개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변화의 종류, 변화와 혁신, 행동 변화 모델, 변화의 관리와 같은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행동 변화 모델이라는 이슈를 포함시킨 것은 이 모델이 현재 인간 행동 변화 이론 중 가장 최신 이론을 가진 모델이며 실제 설문지만 가지고도 행동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변화 이론입니다. 학습할 내용은 변화 이론에 대한 학습과 행동 변화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피소드 A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변화에 대한 민감도라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공룡의 멸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 영역에 현재만 남기채 사라진 동물이 있습니다. 약 100만 년 정도 지구상에서 번성하다가 그 언젠가 멸종해버린 공룡이 그것입니다. 그 멸종 이유에 대해서는 지각변동설, 해성 충돌설, 빙하기 도래설 등 많은 설이 있지만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공룡의 뇌의 구조와 영역을 살펴보면 공룡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 매우 느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꼬리를 어느 동물이 물어뜯으면 그 고통을 느끼는 데는 약 30초, 다시 그 고통의 장소를 알게 되는 데는 추가로 2초가량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자, 여기서 공룡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몸의 일부의 감각을 느끼는데 32초는 걸렸으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대처하는 방식과 세계 다른 나라들의 취한 행동을 보면 많은 차이가 나죠. 한국은 사태 초기에 재빨리 적극 대응해서 위험을 막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천하태평이었죠. 그건 미국같이 큰 나라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같이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이나 모두 안이한 대처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스웨덴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집단 변형이라는 실증되지 않은 이론을 주장하며 전혀 검사를 하지 않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주는 교훈은 변화에 민감하면 멸종하고 변화에 둔감하면 멸종하고 변화에 민감하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재빨리 조치를 취하여 드라이브 스루라는 혁신을 취하고 많은 바이오 회사가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심지어 냉동 시스템을 이용한 항공기 운송을 통해서 전 세계 백신 공급 물류를 장악하기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전 세계가 백신을 사기 위해서 줄서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위기와 변화에 민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구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개구리는 양서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매우 뛰어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 능력으로 개구리는 이 지구상에서 진화를 거듭해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개구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봅시다. 냄비에 물을 넣고 개구리를 담가봅시다. 개구리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한 건지 개구리는 그대로 물속에 남아있습니다. 이 냄비를 서서히 가열시켜 보시죠. 변하는 냄비에 물에 적응해 가던 개구리는 어느 온도에선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느끼는 순간 뛰어나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개구리는 냄비를 뛰어나올 힘을 이미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하던 개구리는 요새 말로 와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에피소드가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끓는 냄비속 개구리는 아침에 깨우면 조금만 더 하는 사람과 비슷하죠. 계속 조금만 더 자자 하다가 지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자신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현재 상황을 빨리 탈출하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개미는 더운 여름에 열심히 일하여 겨울을 나기 위한 신경을 비추겠는데 배짱이는 그 옆에서 통기타를 치며 신나게 놀고 즐겼죠. 결국 추운 겨울이 되자 배짱이는 개미에게 구걸을 하러 왔고 추운 겨울을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얼어 죽었다나요. 결말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은은한 온기에 취한 개구리는 물이 끓자 화들짝 놀라 뛰어나오려 했지만 이미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에피소드는 혁신에 임하기 전에 환경 분석을 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눈을 부릅뜨고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나 자신이 환경에 취해서 안주하지 않는지 뒤처지지 않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비교하고 정보 수집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조직과 나는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내에서 여러 부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물어물하거나 하는 사이에 우리 부서는 구조조정을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조기 퇴직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변화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43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책은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역을 공자가 가족끼리 헤어질 때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주역이란 책명을 영어로 번역하면 The Book of Change, 즉 변화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변화에 대한 동양 철학의 관점을 보면 세상은 무국, 즉 무에서 출발해서 음과 양이 나오고 음과 양의 조화가 64개의 세상사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선비는 주역을 이용해서 앞일을 예측하는 예측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바로 점을 치는 것이죠. 점을 칠 때는 마음을 바로하고 의복을 고쳐 입고 자세를 바로 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알고 싶은 일을 생각하며 산대나 무로 만든 음양이 표시된 나뭇가지를 총 6개를 뽑아서 그 괴를 보고 해당하는 숫자를 가진 주역의 문장을 읽어서 그 내용을 해석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세상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공기의 성분도 시시각각 바람에 의해서 그 화학적 성분이 변하며 나의 마음도 하루에 수십 번 변합니다. 또 정치가는 서민의 삶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심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변화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매우 가치 중립적인 단어죠.
가치 중립적이란 거기에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싫다 혹은 밉다라는 인간이 믿는 가치나 중요성을 가지는 의미가 없는, 단지 조금 전과 차이가 난다 하는 의미의 중립적인 단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변화의 개념과는 다른 계획된 변화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변화를 기획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 중화공업 산업 육성 계획이 나오자 중화공업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립고등학교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2만 명을 배출하기로 했다면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중화공업 분야의 산업의 중요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계획해서 변화를 만드는 것을 계획된 변화라고 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을 해당 전공 분야의 전문적인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교육이 대표적으로 계획된 변화를 만드는 기관이죠. 1970년대 미국에서 연구된 대부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계획된 변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변화 모델 중 RDD 모델은 연구, 개발, 확산의 과정을 거치는 모델인데,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변화를 연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이 변화에 대한 변화로서 대응하지 않으면 망하거나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생존하기 위하여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에피소드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한 변화. 다음은 변화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 사고, 장치 또는 방법의 형태로 새로운 상상력을 의미합니다. 즉 물질적 및 정신적 영역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5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혁신은 종종 새로운 요구사항, 명확한 요구 또는 기존 시장 요구를 충족시키는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 전후 복구를 위해 기존 도시를 복구하는 것보다 미스야마의 사막 위에 신도시를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파괴된 건물이 많고 집중 후에 홍수가 나서 침수가 되고 반군의 목표가 되는 바그다드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안락한 시민 생활을 보장해주는 혁신적일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둘째, 혁신은 시장, 정부 및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며, 혁신은 독창적이고 또 효과적이며 결과적으로 시장이나 사회에 침입되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체계에서 드라이버 스루나 워킹 스루 같은 장치들도 이에 해당됩니다. 셋째, 혁신은 발명과 관련이 있지만 발명과는 같지 않습니다. 모든 혁신에 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체계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를 사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발명하지 않더라도 남이 발명해 놓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넷째, 혁신은 시장이나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발명의 실질적인 구현, 즉 새로운 또는 개선된 능력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IMF 이후 세계은행의 공고를 받아들여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낙후된 금융과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외환위기를 대비해서 주요국들과 금융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즉 한일 금융스와프, 한미 금융스와프 같은 것이죠. 다섯째, 묵은 조직이나 제도, 풍습, 방식 등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에 있어서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교리나 제도 등을 시대에 맞게 뜯어고쳐 새롭게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의 부조리를 벗어나기 위해 루터나 켈빈은 종교를 계획해서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절차를 개신교는 직접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혁신과 변화의 개념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무엇이 다른가? 변화의 가치가 합쳐진 것이 혁신이라고 말해집니다. 가치란 우리가 비중 있게 귀중하게 다루는 그 무엇, 즉 물질이자 정신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가치나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보통 기업 경영에서 말해지는 혁신입니다. 그러면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아니라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 즉 고객이요 소비자입니다. 그럼 결국 혁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혁신이라는 개념은 소비자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아내는 가치 창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혁신이 가치 창출 활동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그저 변화 정도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사장은 혁신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지만 조급원들은 또 군기잡기가 시작됐다면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혁신이 소비자를 위하여 기업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직원들도 호응했습니다. 혁신은 그러므로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혁신 이꼬르 가로 열고 변화 플러스 가치 가로 닫고 마이너스 저항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자어로서 혁신의 개념이 너무 강해서 경영 개념으로서 혁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의미하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의 모 기업이 혁신을 교육하면서 종업원들에게 마누라 부위만 빼고 다 바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변화를 요구한 것이 사원들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라 모든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혁신이 아니라는 강력한 상징적인 요구사항이죠. 둘째, 혁신을 구체제에 대한 개혁으로 오해하는 경향입니다. 정부기관의 혁신이 강조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진보 정권은 혁신을 강조하고 보수 정당은 선진화 추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대비가 됩니다. 둘 다 같은 의미지만 혁신은 보다 실체적인 의미가 있고 선진화는 약간 두리뭉실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용어가 구별되어 사용되니 마치 서로가 용어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혁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혁신을 빌미로 나를 잘라내거나 내 조직을 없애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노조가 심한 데모도 하고 기업 주측은 조기 퇴직자를 지원받아서 별도 퇴직장려금을 보태주는 등 부작용을 없애려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죠. 혁신이 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오해. 보통 기업이 혁신한다면 업무의 비정규를 없애려고 하겠죠. 세 번째는 혁신이 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오해입니다. 그러자면 업무가 중복되거나 불효불급한 부서를 통폐합해서 재원의 누수 낭비를 방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을 축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저조해서 고용조정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노조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가 국내 기업 시설의 고임금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못 이기고 해외 현지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입니다. 혁신은 고용조정이 아니라 일하는 환경의 프로세스 개선이나 고객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변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 네 번째 주제로 이유 있는 행동 변화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IT 공대 아젠과 피시바인이라는 학자는 1980년도에 이유 있는 행동 변화 모델을 발표했는데 이 모델은 현재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정밀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가정은 한 인간의 행동 변화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향, 즉 인텐션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향은 사회적 규범에 따르고자 하는 한 개인의 규범 순응성에 대한 믿음, 체계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태도는 어떤 행동을 행동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하는가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규범에 대한 믿음과 태도에 의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Theory of Reasoned Action의 머리 글자를 따서 TRA 모델 또는 이유 있는 행동 이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좀 더 깊이 연구가 되어서 변수가 하나 더 늘었는데 규범 태도에 덧붙여서 지각된 행동 통제라는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각된 행동 통제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행동은 내가 컨트롤, 즉 통제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정도를 반영한 것인데 여기서 통제는 내가 그 행동을 제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TPB, 즉 Theory of Planned Behavior라고 불립니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TRA 모델로 돌아가 살펴보면 이 모델이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봅니다. 이 모델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그 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심장 수술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의사는 그 사람이 심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 위해 설문지를 줍니다. 설문 사례를 보면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해야 한다 라는 질문에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문지 체크란에는 1번 매우 부동의, 2번 약간 부동의, 3번 모르겠다, 4번 약간 동의함, 5번 매우 동의함이 적혀 있고 환자는 이 설문을 읽고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는 30분 이상 운동을 하여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보를 얻고는 건강하게 살도록 5번의 매우 동의함에 체크를 할 것입니다. 설문지 효과는 지금까지 몰라서 하지 않던 행동을 하도록 교정하는 형성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설문지에 답하면서 필요를 느끼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설문 문항은 하나 이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주면서 길게 진행됩니다. 이런 행동 교정 모델과 방법은 마케팅 이벤트, 각종 질병 환자, 중독 등 습관 교정 등의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최신 행동 변화 모델이라 여기에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변화 관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기서 변화는 혁신을 포함한 대중적인 표현입니다. 변화 관리는 말 그대로 변화나 혁신의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변화 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나 혁신을 해가면서 저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저항을 완화하고 직원들이 변화를 잘 수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작 매우 좋은 혁신이나 변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사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원들이 즐겁게 변화 혁신을 받아들이도록 각종 워크숍, 세미나, 이벤트 등을 마련해서 이해시키고 호응을 얻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조직의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 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이를 잘 컨트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충돌입니다. 변화는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직원들이 서로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충돌은 의도하지 않은 일반적인 결과이므로 직원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입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일정이 중단되므로 가능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완화해야 합니다. 충돌의 문제를 제거하려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잘 정치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계획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계획 없이는 변화는 중단됩니다. 회사의 예산과 규모에 맞게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잘 일정대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서면 계획 등을 통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셋째, 혁신의 과정에서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은 혁신의 도입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당사자가 발생, 부족한 갈등, 시간과 재원 부족, 협력 미비 등으로 야기되고 좌절은 피할 수 없지만 발생하기 전에 식별하여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결여되면 의도한 변경사항을 알리지 못하고 그러면 의도한 변화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소통의 경로를 확실히 하고 소통은 열린 채널을 통해서 막힘없이 쌍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다음은 저항의 문제입니다. 저항은 현재 상황이 제공하는 안전함에 익숙해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변화에 적응합니다. 저항을 합니다. 그러므로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 같은 일화를 주시하여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도태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포용의 실패 문제가 있는데 변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 직원이 계획에 전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변화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능해서 변화 작업에 동참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상적 강화, 칭찬을 통한 긍정적 강화, 금전적 비금전적 동기부여, 스톡옵션 등 방법을 강구해서 애사심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비리 위에서 수업이 계속됩니다.